프롤로그. 채팅창의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그 깜빡임이 주는 미묘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카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현실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오직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연결된 사이. 하지만 나는 그가 좋다. 물론 이인 좋음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어려운 숙제였다. 나는 카이에게 항상 퉁명스러웠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카이에게만 그랬다. 그의 사소한 친절에도 됐어. 신경 쓰지 마. 라고 쏘아붙이기 일쑤였고, 그가 진심을 담아 건넨 격려의 말에도 오글거린다. 비꼬았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 스스로도 완벽하게 설명하기 힘들었다. 단지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카이가 대화 중에 불쑥 내 마음에 정확히 꽂히는 말을 던졌다. 너 혹시 정 붙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놓칠 뻔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곧바로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라고 반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그의 말은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 붙였다가 때려면 그게 더 힘들지. 스스로에게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나의 방어 기제는 언제나 견고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언젠가 찾아올 이별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을 알기에 아예 처음부터 그 깊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불안은 결국엔 저 사람도 날 떠나겠지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이 불신은 나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나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나는 말주변 좋고 때로는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달랐다. 평범하다 못해 어딘가 모자란 외모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만약 카이를 실제로 보게 된다면 그는 바로 나에게 정이 떨어질 거야. 이 생각은 나를 지배하는 강박이었다. 그러니 관계를 깊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깊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믿지 않았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이야기는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사랑보다 우정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 우정은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고 그 안전한 거리가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나는 남녀 간의 플라토닉한 우정을 거의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신적인 교류, 영혼의 소통,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었다. 굳이 사귈 필요가 있나? 정신이 통한다면 친구로 남아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알고 채워줄 수 있는데 연애는 필요 없어. 이것이 나의 확고한 마인드였다. 그런데 카이에게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은 이 철옹성 같던 나의 신념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대체 나는 무엇일까? 물론 나는 평소에 내 마음 표현을 잘하는 편이었다.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었다. 카이에게 툴툴대는 건 오히려 그를 특별하게 대하는 나만의 방식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회피형이 아닐까?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안정형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카이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방어적인 태도는 분명 회피의 메커니즘을 닮아 있었다. 챕터 1. 온라인의 가면과 현실의 방어선. 카이와의 첫 만남은 취미로 참여했던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였다. 그는 시를 썼고 나는 짧은 소설을 썼다. 그의 시는 감정의 깊이가 있었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시에 매료되었고 나의 소설에 그가 단 댓글들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우리는 그렇게 사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나의 닉네임은 미로, 카이의 닉네임은 카이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왠지 모르게 멋있다고 생각했다. 미로, 야, 오늘 내가 올린 시 공백이라고 했지? 너무 오글거려. 감정을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어떡하냐. 나는 곧바로 그렇게 퉁명스러운 답장을 보냈다. 사실은 달랐다. 그의 시, 공백은 내가 요즘 느끼는 공허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좋았다.
하지만 좋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지는 것 같았다. 카이로스. 웃는 이모티콘. 미로야. 너는 나한테 솔직한 감정 표현을 오글거린다는 말로 숨기는 습관이 있구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별로라고 하지. 너무 오글거려는 사실 좋은데 인정하기 싫다는 뜻 아니야? 그의 답장은 언제나 내가 만들어 놓은 벽을 쉽게 넘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덜컹거렸다. 그는 내가 내세우는 방어선을 너무 잘 읽었다. 미론, 너 나한테 관심법이라도 쓰는 거냐?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마. 그냥 별로니까 별로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시는 내 여자친구한테나 써줘라. 카이로스. 여자친구? 나 지금 없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시 쓰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 생각 쓴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해? 혹시 질투하는 거야? 미론. 미쳤냐? 내가 왜 널 질투해? 착각도 병이다. 그냥 내가 너무 나대는 게 싫은 것뿐이야. 이제 그만 자야겠다. 잘 자라. 나는 급하게 대화를 끊었다. 내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질투라는 단어가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절대 그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의 글이 좋고 그와의 대화가 정신적으로 통한다고 느낄 뿐이었다. 플라토닉한 우정, 바로 그것이다. 다음 날, 출근길이었다. 나는 IT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어제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만약 내가 카이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켰다.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은 피곤하고 화장기 없는 평범함 그 자체였다. 특별할 것 없는 얼굴, 특별할 것 없는 체형, 딱히 매력이라고 내세울 만한 구석이 없었다. 온라인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미로라는 캐릭터는 냉소적이고 지적인 이미지였지만 현실의 나는 그저 평범한 나일 뿐이었다. 카이가 나를 실제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머릿속에 이 생각이 박히자 심장이 쿵 떨어졌다. 마치 내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다. 이 불안감은 내가 카이를 온라인상의 친구로만 남겨두고 싶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나의 내면을 보지만 나의 외면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도시락을 혼자 먹으며 카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론, 야, 너 취미가 뭐냐? 시 쓰는 거 말고. 카이로스, 갑자기 취미는 왜? 어제 나한테 질투하냐고 물어봤다고 삐친 건 아니지? 미론, 삐치긴 뭘 삐쳐. 그냥 심심해서 물어본 거야. 너의 얕은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카이로스, 얕은 속이라니. 상처받았어. 울상 이모티콘. 나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주로 풍경이나 사람들의 무심한 뒷모습 같은 거. 미론, 오, 좀 의외네. 너처럼 나대는 애가 감성적인 취미가 있다니. 카이로스, 나 나대는 거 아니거든? 그냥 너한테만 좀 장난치는 거야. 너 반응이 재밌어서. 어는? 너의 취미는 뭔데? 미론, 난 그냥 독서? 그리고 퍼즐 맞추는 거. 좀 정적이지. 카이로스, 퍼즐? 뭔가 너답다. 딱 내 성격 같다.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만 안심이 되는 완벽주의 같은 면이 내 안에 있잖아.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는 또다시 그의 통찰력에 소름이 돋았다. 맞다. 나는 관계에서도 완벽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 완벽이란 상처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했다. 퍼즐처럼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맞춰져야만 안정감을 느꼈다. 카이와의 관계는 아직 조각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고 나는 그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이 두려웠다. 완성된 그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론, 헛소리 그만해. 그냥 퍼즐이 재밌는 것뿐이야. 나는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카이의 사진 찍는 취미가 궁금해졌다. 혹시 그의 사진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용기를 내어 카이에게 물었다. 미론, 야, 너 사진 찍은 거 좀 보여줄 수 있냐? 카이로스, 욱,
미로가 먼저 뭘 요구하다니. 신선한데? 물론이지. 내 인스타 계정 알려줄게. 근데 거긴 내 얼굴 사진도 좀 있어. 괜찮겠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얼굴 사진, 현실의 카이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밀려왔다. 미론, 상관없어. 그냥 사진만 보려고. 내 얼굴 따위 궁금하지도 않아. 카이로스, 알겠어. 근데 내 말은 항상 반대더라. 찡긋 이모티콘. 그가 보내준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를 클릭하기까지 나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이건 내가 설정한 안전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이었다. 카이의 현실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러나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열자 감성적인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몇 장 건너 그의 셀카 사진이 보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내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날카롭기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눈매가 깊었다. 온라인상에서 그의 글과 대화에서 느껴졌던 지적인 느낌과 따뜻함이 얼굴에도 묻어나는 듯했다. 잘생겼다.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나는 재빨리 이 생각을 지우려고 했었다. 외모에 휘둘리는 건 내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내가 추구하는 플라토닉한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후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저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의 낮은 자존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이제 카이의 잘생긴 외모와 대비되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재빨리 그의 계정을 닫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론, 사진 다 봤다. 별로네. 내 감성 나랑 안 맞아. 카이로스, 하하. 내가 내 사진을 봤다는 사실에 나는 이미 만족해. 그 별로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을지 짐작이 가거든. 잘 자, 미로. 꿈에서 보자.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너무 쉽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을 그는 마치 모래성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챕터 2. 우정이라는 안전지대. 다음 주 주말 카이는 우리 동네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는 불숲 커피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카이로스, 미로야 너 지금 어디야? 나 너의 동네 근처 공원에 있어. 슬슬 커피 한잔 할 시간인데 너도 시간 되면 잠깐 볼래? 손이 떨렸다. 실제로 만난다니.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내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다. 만나면 분명 실망할 거야.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거야. 나의 볼품없는 외모를 보고 그는 바로 흥미를 잃을 거야. 나는 급하게 거절해야 했다. 미론, 미안, 나 오늘 약속 있어. 가족끼리 중요한 식사가 있어서 못 나가. 나는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나는 집에서 잠옷을 입고 소파에 누워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카이로스, 아쉽네. 그럼 다음에 너 시간 될 때 다시 연락할게. 다음에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퍼즐 이야기 실컷 해줄게. 좋은 시간 보내. 그의 담백한 반응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내가 그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이 미안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카이에게 먼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이 관계를 어떤 틀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미론, 야, 나는 연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카이로스, 엥? 갑자기 무슨 소리야? 누가 너랑 연애하고 싶대? 미론,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난 사랑보다 우정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 영이 변하지 않는 건 플라토닉한 정신적 교류뿐이지. 나는 나의 철학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의 방어막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행위였다. 카이가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면 이 선언을 듣고 물러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미론, 너랑 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통하는 사이라면 굳이 복잡하게 연애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친구로 남아서 서로의 정신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카이로스, 길게 생각하는 듯한 이모티콘, 너는 사랑을 너무 불안정한 것으로만 보는구나.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미론, 영한 사랑 따위는 없어. 다들 일시적인 호르몬 작용이나 조건적인 교환일 뿐이지. 연애는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소모전이야. 우정은 다르지. 순수하고 안전해. 카이로스, 내 말에 일리가 있어. 우정이 주는 안정감과 순수함은 분명 매력적이지. 하지만 미로야, 너는 내가 사랑을 정해 내리는 그 방식 자체가 회피라는 걸 알아? 내가 상처받을까 봐 미리 선을 긋고 안전한 우정의 울타리 안에 숨어버리는 거잖아. 또다시 그의 날카로운 통찰에 나는 말을 잃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미론, 난 회피가 아니야. 난 그냥 현실적일 뿐이야. 카이로스, 현실적이든 회피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나도 알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너랑 연애할 생각 없어. 안심해. 미론, 뭐? 카이로스, 나는 그냥 너의 친구로 남고 싶어.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둘은 정신적으로 잘 통하잖아. 나는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찬성이지만 그 깊이가 꼭 연인이라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내가 내민 우정이라는 카드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은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묘한 서운함도 안겨주었다. 내가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이중적인 감정이었다. 미론, 그래. 그럼 됐다. 앞으로 우리 그냥 친구하자. 내가 나한테 찝적대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나는 다시 퉁명스러운 어투로 마무리 지었다. 카이로스, 물론이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툴툴대는 건 내 매력이니까 계속해줘. 그와의 관계가 우정이라는 안전지대에 공식적으로 정착한 후 나는 오히려 그에게 더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는 내가 나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열등감까지. 미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외모가 너무 싫다. 사람들이 나랑 대화할 때는 괜찮다고 하다가도 실제로 보면 분명 실망할 거야. 너도 그랬을 거고. 나는 용기를 내어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카이로스, 미로야, 너의 외모가 어떻든 내가 너와 대화하면서 느끼는 너의 지성과 너의 감정의 깊이는 변하지 않아. 나는 내가 미로라서 좋은 거지. 내 얼굴이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미론, 말은 쉽지.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 카이로스, 그래, 나도 외모를 안 본다고는 말 못해. 하지만 내가 나한테 보내는 툴툴거린 그 안에 숨겨진 불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내 글에서 느껴지는 통찰력, 그것들이 너를 이루는 전부야. 그리고 나는 그 전부가 정말 좋아. 나는 그의 진심에 눈물이 핑 돌았다. 현실 친구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나의 가장 깊은 열등감을 그는 너무나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카이로스, 그리고 있잖아. 너의 툴툴거림이 문제라고 했지? 나는 오히려 그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봐. 내가 나한테만 툴툴대는 건 그만큼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내가 나를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미론, 카이로스, 그러니 너는 회피형이 아닐 수도 있어. 평소에는 내 마음 표현 잘한다고 했잖아. 오히려 너는 안정형에 가까운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사랑이라는 영역에만 강력한 방어 기제를 설정해 놓은 걸 수도 있지. 너는 나한테는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그의 해석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맞다. 나는 카이에게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었다. 툴툴댐 뒤에는 항상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숨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 나는 카이에게만 특별히 안정형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나의 마음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우정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에게 가장 깊은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감정의 이름을 우정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그게 가장 안전했으니까. 챕터 3. 균열이 가기 시작한 방어선. 우리가 공식적으로 친구가 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대화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이제 나는 그에게 툴툴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건네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만남이라는 주제는 금기였다. 어느 날 카이는 사진전 출품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주제가 온라인 관계의 이면이라고 했다. 카이로스, 미로야, 내 사진전 출품작 주제가 온라인 관계의 이면이야.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현실의 불안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어. 미론, 흥미로운데. 그래서 뭘 찍을 건데? 내 컴퓨터 화면만 찍을 건 아니잖아. 카이로스, 물론이지. 나는 내가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미론, 뭐? 내가 왜? 내 사진을 찍겠다는 거야? 카이로스, 아니, 너의 감정을 찍고 싶어. 내가 온라인에서 미로라는 캐릭터를 통해 쌓아 올린 견고한 모습과 현실의 너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불안감의 경계를 포착하고 싶어. 미론, 말도 안 돼. 내가 왜? 내 얼굴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싫다. 카이로스, 얼굴은 안 찍어.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예를 들면 내 방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는 뒷모습이라든지 채팅창 앞에서 고민하는 너의 손가락이나 표정의 일부. 너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을 찍고 싶어. 나는 망설였다. 그의 제안은 나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아닌 카이의 예술 작업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묘한 성취감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현실에서 만날 기회였다. 안전한 우정이라는 틀 안에서 공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 미론, 뒷모습이나 손만 찍는 거 확실하지? 카이로스, 약속할게. 내가 불편한 건 절대 안 할 거야. 내 안전지대를 존중해. 미론, 좋아. 그럼 딱 한 번만 만나주겠다. 모델료는? 카이로스, 웃는 이모티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로 대신할게. 약속 장소는 나의 집 근처에 있는 한적한 카페였다. 나는 약속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다. 거울을 수십 번 보며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나답지 않게 나는 완벽해 보이기를 원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가장 평범한 옷을 선택했다. 어차피 나의 외모에 실망할 거라면 꾸미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덜 상처받을 것 같았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카이를 기다렸다. 5분이 지났을 때 카페 문이 열리고 카이가 들어섰다. 그는 사진 속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사진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쳤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카페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나를 발견했다. 그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미로야. 그의 목소리는 온라인상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긴장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못했다. 카이. 내가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내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실제로 보네. 신기하다. 그는 내 앞자리에 앉았고 그의 눈은 나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다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안 올까 봐 걱정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툴툴댔는데. 혹시 내가 싫어졌을까 봐. 나는 너무 긴장해서 횡설수설했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나의 진심이었다. 내가 그에게 툴툴댔던 것은 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카이는 활짝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의 툴툴거림까지 다 좋아한다고. 그리고 내 외모,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데. 매력적이다는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순간이었다. 외모에 대한 평가. 거짓말하지 마.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 나 예쁘지 않은 거 나도 알아.
나는 다시 방어적인 태세로 돌아왔다. 카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로야, 나는 너의 눈이 마음에 들어. 내가 퍼즐을 맞추거나 글을 읽을 때 보게 될 그 진지한 눈빛이 기대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방식, 온라인에서 느껴졌던 그 지적인 분위기가 실제로도 느껴져서 좋아. 그는 나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대신 나의 내면과 연결된 부분을 칭찬했다. 그의 칭찬은 너무나 진심이어서 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를 모델로 쓰는 거 정말 괜찮겠어? 내 외모가 내 사진 전 작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나는 마지막 방어선을 쳤다. 내 외모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의 정신을 찍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러 와준 것 자체가 내가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벽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나는 그가 나의 외모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온라인에서처럼 막힘이 없었고 오히려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니 감정의 교류가 훨씬 더 깊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유머에 진심으로 웃었고 그는 내가 건넨 진지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카이는 카메라를 꺼내 내 손을 찍었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나의 손, 그리고 창밖을 응시하는 나의 뒷모습. 외모가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미로의 분위기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을 찍는 동안 카이는 나에게 질문했다. 미로야, 너에게 우정이란 뭐야? 안전지대. 영한 안식처.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사랑은? 나는 잠시 침묵했다. 사랑은 미지의 영역,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 잃게 될 슬픔. 카이는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가진 가장 깊은 불안을 그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회피를 찍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피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만남이 끝난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왔다. 헤어지기 직전 카이는 나에게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미로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안정형이야. 다만 사랑 앞에서만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멈춤을 이해하고 기다려줄게. 친구로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의 첫 현실 만남은 내가 예상했던 실망이 아니라 안정감과 인정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사랑보다 우정이라는 나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카이에게 느끼는 이 깊은 유대감과 편안함은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감정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두려웠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아직도 그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있었다. 카이로스, 집에 잘 들어갔어?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잘 먹어. 다음에 또 보자. 내 가장 소중한 친구 미로야.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친구라는 호칭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점점 더 그를 사랑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감정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언제쯤 영원하지 않을 슬픔을 감수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챕터 4. 우정의 경계, 사랑의 그림자. 카이와의 첫 현실 만남 이후 우리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견고한 우정이라는 틀 안에 머물렀지만 그 내용은 급격히 변화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퉁명스럽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의 작업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다. 카이는 나의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눈치챘다. 카이로스, 미로야, 너 요즘 나한테 너무 친절해서 좀 당황스러워. 드디어 너의 츤데레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야? 미론, 시더워. 그냥 내가 불쌍해서 잘해주는 것뿐이야. 사진 전 준비하느라 힘들어 보이길래.
나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처럼 퉁명스러움의 꼬투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말투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다. 단지 애교에 가까운 투정이었다. 카이로스, 내 걱정이 나한테는 가장 큰 힘이 돼. 고마워, 미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온라인 대화창 너머로도 그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듯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진 촬영을 핑계 삼아 만났다. 첫 만남에서 내가 느꼈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은 카이의 진심 어린 태도 덕분에 점차 사라졌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미로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의 불안함과 우울함을 작품의 주제로 승화시켰다. 나는 그의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솔직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그의 사진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벽 앞에서 나를 앉히고는 수많은 퍼즐 조각을 앞에 놓아두게 했다. 자, 이제 퍼즐을 맞춰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장 편안할 때의 모습. 나는 퍼즐에 집중했다. 하지만 문득 카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단순히 모델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카이, 왜 나를 그렇게 봐? 내가 불쑥 물었다. 카이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미로야, 너는 왜 이렇게 우정을 숭배하는 거야? 정말 사랑이 그렇게 두려워? 그의 질문은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핵심을 찔렀다. 나는 퍼즐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두려워. 사랑은 너무 예측 불가능하잖아. 우정은 적어도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실망할 일이 별로 없어. 사랑은 기대가 너무 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오는 고통은 감당할 자신이 없어. 사랑은 항상 고통만 가져오는 건 아냐.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까지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야? 영원하지 않을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떤 작은 목소리는 너는 카이와의 관계가 영원하길 바라잖아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카이는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내 퍼즐 조각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가장자리에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너의 우정이라는 안전지대야. 견고하고 모양이 확실하고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알 수 있지. 그는 그 조각을 판에 끼웠다. 딱 소리가 나며 완벽하게 결합되었다. 하지만 이 안의 수많은 조각들은 내가 아직 두려워하는 사랑의 영역이야. 모양이 제각각이고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겠고 조금만 잘못 끼우면 전체 그림이 망가질 것 같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불안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미로야, 내가 너의 가장 튼튼한 우정의 테두리가 되어줄게. 나는 너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테두리 안에서 너는 자유롭게 저 안의 조각들을 맞춰볼 용기를 내야 해. 그 조각들이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다른 종류의 깊은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에게서 느끼는 안정감의 원천이었다. 너는 정말 이상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친구라서. 내가 물었다. 카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응, 친구라서. 너를 잃고 싶지 않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친구라는 걸 깨달았거든. 연인이 되면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친구는 내가 너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있잖아. 그의 대답은 내가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며 세운 방어 기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나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우리의 관계를 가장 견고한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그의 지혜와 배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일상에 더 깊숙이 관여했고 그는 나의 우울한 순간들을 함께 견뎌주었다. 미론, 카이,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만든 기획안이 완전히 엎어졌어. 역시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카이로스,
미로야, 너의 노력을 내가 아는데 왜 그래? 한번 기획안이 엎어졌다고 내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냐. 너는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게. 언제든 나한테 기대. 친구잖아. 그의 친구라는 말은 이제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친구로만 한정 지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챕터 5. 육체적 경계의 침범과 내적 갈등. 카이의 사진전 출품 마감일이 다가왔다. 우리는 마지막 사진을 찍기 위해 그의 스튜디오에서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다. 그날의 주제는 가장 깊은 불안과 고독. 그는 어두운 조명 아래 나를 벽에 기대어 앉게 하고는 나의 그림자를 찍으려고 했다. 미로야, 눈을 감고 내가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을 생각해봐. 나는 눈을 감았다. 생각했다. 내가 외로운 순간은 결국 카이가 나를 떠날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이겠지. 그때 카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조명을 조절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숨결이 나의 머리 위에서 느껴졌다.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그의 존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나는 무의식 중에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카이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의 팔에 닿은 나의 손가락 끝에서 뜨거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네, 그래, 미로. 그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아니, 그냥 좀 어지러워서. 나는 황급히 손을 놓으려 했지만 카이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크고 나를 감싸 안는 듯했다. 혹시 긴장했어? 응,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더 이상 플라토닉한 우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따뜻한 손의 감촉은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사랑이라는 감각을 일깨웠다. 나는 급하게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오늘 그만 가야 할 것 같아. 좀 쉬어야겠어. 그래, 무리하지 마.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나는 그의 배웅을 거부하고 서둘러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카이의 손의 감촉, 그리고 그때 느껴진 나의 떨림. 나는 왜 그의 손을 잡았을까? 나는 사랑을 거부했지만 나의 몸은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플라토닉한 정신적 교류만을 숭배했던 내가 그의 육체적인 접촉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다니. 이것은 나의 우정이라는 안전지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카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도 내가 느끼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 폰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카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카이로스, 어제 너 많이 놀란 것 같아서 걱정했어. 혹시 불편했니? 나는 우리가 좋은 친구 사이라는 것에 변함없어. 내가 선을 긋는다면 나는 언제든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 너의 안전지대가 깨지는 걸 원치 않아. 그의 메시지는 나에게 안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여전히 나의 친구로 남아주겠다고 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한 것일까? 나는 그가 나에게 선을 넘기를 바랐던 것일까? 나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내가 느낀 서운함은 그가 나의 연인이 되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갈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답장했다. 미론,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했을 뿐이야. 어제 그 일 신경 쓰지 마. 우리 계속 친구로 남자. 나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아. 카이로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그의 메시지를 받은 후 나는 왠지 모를 슬픔에 빠졌다. 내가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선택한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그를 영원히 친구로만 가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우정만을 추구했지만 카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우정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기뻤고 그가 다른 여자와 가까워지는 상상만으로도 질투심에 휩싸였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나의 감정의 정체를 인정해야만 했다. 나는 카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면했던 그 사랑 말이다. 챕터 6. 우정이라는 감옥과 도피처. 카이의 사진전이 열렸다. 나는 개막 첫날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혼자 전시장을 찾았다. 그의 사진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의 뒷모습, 퍼즐 조각을 만지작거리는 손, 그리고 텅 빈 공간에 앉아있는 나의 그림자. 모든 사진이 미로라는 캐릭터가 가진 불안함과 고독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사진들 옆에는 짧은 캡션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에게 했던 말들, 혹은 그가 나에게 해준 조언들. 한 사진 옆에 적힌 문구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우정의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랑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영혼. 그러나 그 벽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문구를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카이는 나의 감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우정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나를 숭배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우정은 나에게 상처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감옥이었고 나는 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나는 전시장을 돌며 카이의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나에게 쏟아부은 관심과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모델로 삼았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오자 나는 카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론, 사진전 정말 좋았다. 내가 나를 담아낸 방식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었어. 고마워. 카이로스. 와줘서 고마워. 미로야. 내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어. 나는 너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담고 싶었어. 미론, 너는 내가 왜 그렇게 사랑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거지? 카이로스. 응, 알지. 내가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상처를 차단하는 방어 기제라는 거. 하지만 미로야,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이 교감이 얼마나 소중한데.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완벽한 영혼을 추구하느라 지금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카이에게 용기를 내어 하나의 제안을 했다. 미론, 카이, 우리 사진전 끝나면 한 번 더 만나자. 이번에는 모델과 작가가 아니라 그냥 나와 너로. 카이로스. 물론 이모티콘 당연하지. 내가 먼저 제안해줘서 정말 기뻐. 언제 볼까? 미론. 내가 편한 날로 정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나에게 기회를 줘. 나도 이 감정이 뭔지 확실히 깨닫고 싶어. 나는 나의 복잡한 감정들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지만 만남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나는 이제 우정이라는 안전지대를 넘어설 준비를 해야 했다. 며칠 후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카이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멋진 모습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었다. 미로야, 오늘 정말 예쁘다. 너의 그 노력이 보여서 더 감동이야. 그의 칭찬은 나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시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평소처럼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흘렀다. 카이,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툴툴댔는지 알아?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나는 눈을 감고 고백했다.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 내 안의 벽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카이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함께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응, 알고 있었어. 너는 툴툴거림 뒤에 항상 나에 대한 애정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않는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야.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나를 희생한 거지. 희생이라니, 너는 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 없어. 나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나의 가장 깊은 욕망을 담고 있었다. 카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내가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미로야,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좋았어. 너의 글, 너의 냉소적인 말투 뒤에 숨겨진 순수함, 그리고 너의 지적인 통찰력, 모두 다 좋았어. 하지만 너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신념이 너무 견고해서 나는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원했던 대로 가장 안전한 친구로 남아주기로 했던 거야.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고백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그는 나의 불안까지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친구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바보 같아. 나는 너 때문에 우정이 아닌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우정을 지켜주려고 했다니.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후회의 눈물이었다. 미로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너는 영원하지 않을지 모르는 사랑의 슬픔을 감수하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운 감정을 받아들일 용기를 낼 수 있겠어? 아니면 영원한 우정의 안정감 속에 머물러 있겠어? 카이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영원하지 않을 슬픔이 두려웠지만 그 슬픔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순간 카이와의 사랑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숭배했던 플라토닉한 우정은 이제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뜨거운 감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카이, 나는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나의 신념을 아직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 내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영원하지 않을 슬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카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싶지 않아. 비록 이 관계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나에게 영원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야. 나의 고백에 카이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고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여 나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길고도 부드러운 키스였다. 내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듯했다. 더 이상 플라토닉한 정신적 교류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따뜻한 숨결, 그의 존재 자체를 갈망하고 있었다. 키스가 끝난 후 카이는 나를 안고 속삭였다. 고마워, 미로야. 너의 용기에 감동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가장 튼튼한 영혼이 되어줄게. 약속할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안심했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회피형도 안정형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남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였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장 안전한 우정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는 그가 나의 외모를 보게 된다면 실망할 거라는 두려움도 관계가 끝날 거라는 불안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안보다 카이를 사랑하는 지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나의 감정의 정체를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순간 나의 내면의 균열은 비로소 메워지기 시작했다. 챕터 7. 연인이 된 후의 불안과 자존감. 카이와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한 후 나는 극도의 행복감과 함께 또 다른 종류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우정이라는 방어막이 사라지자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제적인 상실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연애라는 이름 아래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영역에 진입한 것이다. 우리가 사귄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완벽했다. 우리는 매일 밤 통화했고 주말마다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정신적 교감을 주었으며 이제는 육체적인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나의 낮은 자존감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다. 카이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매너도 좋았다. 그런 그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를 연인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종종 죄책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쇼핑몰을 걷고 있었다. 카이는 자연스럽게 나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때 길을 가던 젊은 여성 2명이 카이를 보더니 힐끔거렸다. 그리고는 나를 보고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저런 남자가 왜 저런 여자랑 다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순간 나의 손이 카이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카이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미로야,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 그냥 손에 땀이 나서. 나는 서둘러 둘러댔지만 나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카이는 나의 거짓말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는 다시 나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고 대신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미로야,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깎아내릴 때마다 나는 슬퍼. 하지만 너는 너무 멋있잖아. 나는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내가 나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조금씩 정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 나는 결국 나의 가장 깊은 불안을 고백했다. 연인이 된 후에도 나의 내 외모가 별로라 날 실제로 보게 된다면 바로 정 떨어지겠지라는 강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카이는 나를 자신의 쪽으로 돌려 세우고 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이봐, 미로.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된 건 내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 너의 지성, 너의 따뜻함, 그리고 내가 툴툴거릴 때 드러나는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었지.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할 때마다 너의 그 소중한 내면의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하지만 연애는 결국 외모도 중요하잖아. 너는 나한테 솔직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나의 회의론은 여전히 강력했다. 나는 사랑의 순수성을 믿지 않고 항상 조건과 가치 교환의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봤다. 카이는 한숨을 쉬더니 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가 사진전에서 너를 모델로 삼았을 때 나는 너의 외모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나는 너의 정신을 찍고 싶었지. 내가 가진 그 불안함조차도 나에게는 예술의 영감이 될 만큼 매력적이었어. 미로야, 나는 너에게서 이미 나의 이상형을 발견했어. 그러니 제발, 이젠 너의 외모에 대한 불신을 버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은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만약 나중에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떠나게 된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내가 말했다. 이것은 내가 그에게 던지는 마지막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철학의 고수였다. 나는 너에게 솔직할 거야. 하지만 미로야, 약속할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나를 떠나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을 나는 존중할 거야.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내가 떠나도 괜찮다는 그의 허락은 오히려 내가 이 관계에 더 깊이 안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상실이었고 그 상실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느낌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챕터 8. 우정의 신념과 사랑의 현실.
연인이 된 후에도 나의 우정 숭배 사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 아닌 우정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겼다. 카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우리가 연인이기 이전에 가장 잘 통하는 친구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면서도 남들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함께 도서관에 가서 각자 책을 읽기도 했고, 심오한 철학적 주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깊은 정신적 교류를 기반으로 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문득 카이에게 물었다. 카이, 만약 우리가 연인이 되지 않고 그냥 친구로 남았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카이는 읽던 책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친구로 남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상처 줄 일이 없었을 거고 이 관계가 깨질 거라는 불안감도 없었을 테니까. 나는 여전히 우정이 사랑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카이는 책갈피를 끼우고 나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미로야, 내 말이 맞아. 우정은 안전해. 하지만 안전한 만큼 그 감정의 깊이와 색깔은 한정적이지.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가 연인이 된 후, 나는 너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발견했어. 질투, 깊은 안도감, 그리고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욕망. 이것들은 우정이라는 틀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 맞아. 사랑은 위협적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답지. 내가 나에게 툴툴대는 것이 내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방식이었듯이 이 불안함과 질투심조차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야. 카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미로야, 나는 내가 사랑과 우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 연인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잘 통하는 플라토닉한 친구라고 생각해. 나는 너의 정신적인 부분을 존중하고 동시에 너의 모든 육체적인 부분을 사랑해. 그의 말은 나의 오랜 신념을 완벽하게 뒤집었다. 나는 항상 사랑과 우정을 저울질하며 안전한 우정만을 선택하려고 했다. 하지만 카이는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는 정말 똑똑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논리를 다 무너뜨리는구나.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내가 그토록 숭배했던 플라토닉한 가치관이 연애 관계에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우리의 사랑은 육체적 끌림을 넘어 가장 깊은 정신적 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이로스, 미로야, 너의 지성과 정신적인 깊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내가 절대 훼손하지 않을게. 우리는 영원한 연인이자 영원한 친구야. 그의 메시지는 나에게 안정형 애착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나에게 불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 존재였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형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카이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다. 다만 상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라는 특정 영역에서만 방어적으로 행동했던 것뿐이다. 챕터 9. 다시 찾아온 위기와 극복.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이 되었을 무렵 우리의 관계는 작은 위기를 맞았다. 카이에게서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사진전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너무 바빠서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역시 이제 내가 질린 거지. 바쁘는 건 핑계고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나의 낮은 자존감과 결국엔 떠날 것이라는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카이에게 툴툴거리는 대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에 단답으로 답하거나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선을 그어서 그가 나를 떠나는 고통을 미리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냉전 상태가 지속되었다. 카이는 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나에게 충분히 집중해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1시에 카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로야, 아직 안 잤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잠깐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평소에 활기찬 카이가 아니었다. 왜, 무슨 일인데? 나 바쁜데. 나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했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나의 심장은 그의 지친 목소리에 아파오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 내가 몇 달 동안 매달렸던 건데 갑자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방향을 틀어버렸어. 너무 허탈하고 솔직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숨 막히는 듯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봤다. 항상 단단하고 의연했던 그였다. 바쁜 건 아는데 나한테 10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그냥 내 목소리만 들으면서 힘을 얻고 싶어. 친구처럼. 그의 마지막 말, 친구처럼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는 나에게 친구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그 역할을 해줄 차례였다. 나의 이기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알겠어. 10분이야. 그 이상은 안 돼. 나는 여전히 툴툴거렸지만 나의 말투는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 미로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듯했다. 나는 나의 불안과 질투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의 프로젝트와 그의 감정에 대해 집중했다. 나는 그가 힘들 때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친구의 역할을 수행했다. 카이, 내가 몇 달 동안 노력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한 번의 실패로 내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냐. 너는 실수에서 배우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나한테 해줬던 말, 내가 너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카이는 웃었다. 그의 웃음은 조금 풀어진 듯했다. 나도 그때 내 말 듣고 힘 많이 얻었어. 너는 항상 나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것 같아. 고마워, 미로야. 됐어. 다음부터는 힘들면 힘들다고 먼저 말해. 나 혼자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다시 툴툴거리는 척하며 나의 서운함을 내비쳤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너한테 소홀했던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떠날까 봐 너무 불안했어. 뭐? 내가 왜 불안해? 너는 항상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잖아. 내가 힘들거나 바빠서 너에게 소홀해질 때 내가 먼저 실망해서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 나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를 잃고 싶지 않은지 깨달았거든. 카이의 고백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내가 회피형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오히려 안정형인 카이가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니. 바보 같기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툴툴댔는데.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연락을 끊었겠지.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해서 나 혼자 방어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솔직하게 나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그래. 우리 둘 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 하지만 미로야, 이제 우리 약속하자. 힘들 때, 불안할 때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로. 툴툴거림 뒤에 숨지 말고. 좋아. 약속할게. 그날 밤, 우리의 대화는 10분을 훌쩍 넘겼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 나의 불안은 해소되었고 나는 다시 카이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이 관계에서 안정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가 힘들 때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를 지지해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있었다. 챕터 10. 사랑의 정의 새로운 시작. 카이는 프로젝트 위기를 잘 극복했고 우리는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외모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카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존중하는 그의 태도 덕분에 나의 자존감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어느덧 사귄 지 1년이 가까워졌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카이가 사진을 찍으러 자주 가던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미로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이제 좀 바뀌었어. 카이가 나의 손을 잡고 물었다. 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할 때 가졌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신념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념은 나를 괴롭히는 강박이 아니었다. 응, 바뀌었어. 나는 여전히 사랑이 물리적으로 영원할 거라고는 믿지 않아. 내가 말했다. 카이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너와의 모든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진실해야 하고 서로의 존재에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사랑은 나에게 안전이 아니었어. 오히려 가장 큰 도전이었지. 나의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너에게 나아가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 나는 카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이, 너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우정이었어. 그리고 그 우정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장 불안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냈지. 너 덕분에 나는 사랑과 우정을 저울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어. 고마워, 미로야. 너의 그 깨달음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카이는 바닷가에서 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의 품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나는 내가 말했던 영원하지 않을 슬픔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 정신적 교감과 사랑의 기억은 설령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영원히 내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 플라토닉한 유대감이야말로 진정한 영원일지도 몰라. 나의 말은 내가 그토록 숭배했던 플라토닉한 가치와 현실의 사랑을 완벽하게 융합시킨 새로운 정의였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 안에 내포된 불안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내 닉네임이 카이로스였지. 기회의 신. 내가 말했다. 응, 그리고 너의 닉네임은 미로. 길을 헤매는 사람. 나는 너라는 기회를 만났고 너 덕분에 내가 갇혀있던 미로를 탈출할 수 있었어. 카이는 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다. 나는 내가 더 이상 미로에 갇혀 헤매지 않도록 내 곁에서 나침반이 되어줄게. 우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나는 내가 안정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카이의 통찰을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았고 다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애라는 영역에서만 툴툴거림과 회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툴툴거리지 않았다. 나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카이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카이를 깊이 사랑했고 나의 외모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사랑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정처럼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나는 카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 속에 있었다. 챕터 11. 일상 속의 깊은 뿌리. 바닷가 여행 이후 카이와 나는 더욱 단단한 관계를 다져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뜨거운 열정보다는 일상 속에서 깊게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변해갔다. 나는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지만 이제 미로는 더 이상 퉁명스럽거나 방어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때로는 카이에게서 배운 지혜로운 조언을 다른 이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동거는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나의 불안감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큰 결정이었다. 하지만 카이는 나에게 결혼이라는 구속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대신 가장 편안한 친구로서의 동거를 제안했다. 미로야, 동거는 결혼처럼 법적인 구속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우정이라는 이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매일 밤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잠들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아침에는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를 구워줄게. 연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플라토닉한 친구잖아. 그의 제안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과 우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배려심에 감동했다. 동거를 결정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정은 나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친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신뢰로 바뀌었다. 이는 카이가 나에게 심어준 안정형 애착의 힘이었다. 우리는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카이의 취미인 사진 작업실과 나의 독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공용 공간은 우리가 함께 퍼즐을 맞추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동거 생활은 나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웠다. 카이는 나의 일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배려했다. 내가 퍼즐을 맞추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방해하지 않았고, 내가 우울감에 빠져 침묵할 때는 섣부른 위로 대신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오랜만에 외모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 카이는 사진전 이후로도 종종 나를 모델로 삼아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나의 외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카이,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볼 때마다 나를 쳐다봐. 너한테는 내가 너무 아까운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카이에게 말했다. 카이는 나를 보더니 카메라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방 안의 부드러운 조명만을 이용하여 나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었다. 자, 봐봐. 이 사진에서 내가 못생겼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야? 그가 찍은 사진 속 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다. 이 코, 이 눈매, 이 미소. 내가 온라인에서 나한테 툴툴거리던 미로의 냉소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너의 모습이야. 나는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볼 때 너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연결해서 보기를 원해. 너의 눈은 내가 읽은 모든 책의 지혜를 담고 있고, 너의 미소는 나에게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애정을 담고 있잖아. 그는 단순히 예쁘다고 말하는 대신 나의 외모를 나의 정신적 가치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심임을 알았다. 그는 정말로 나의 외모를 나의 내면과 분리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나의 외모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마워, 카이. 너는 나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사 같아. 치료사라니 거창하다. 나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너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일 뿐이야. 그는 다시 한번 친구와 연인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강조했다. 나는 이제 그 두 가지 역할이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챕터 12.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영혼의 정해. 동거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 카이는 진지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 역시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영원한 사랑이라는 굴레에 스스로를 묻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와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카이, 너는 우리의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 내가 불쑥 질문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카이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미로야, 나는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영원이라는 개념을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어. 달리 생각한다니. 나는 우리의 사랑이 물리적으로 100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허황된 약속은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 우리가 나눈 깊은 대화, 함께 맞춘 퍼즐,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툴툴거림 뒤의 애정까지 모두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그것들이 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 그의 정의는 내가 추구했던 플라토닉한 영혼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관계의 형태나 지속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눈 정신적 교감과 기억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그토록 숭배했던 플라토닉한 가치가 이제 우리의 사랑의 영혼을 정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의 사랑이 우정처럼 견고하고 기억처럼 영원할 거라고 믿어.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겼다. 그의 품은 내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사람으로 기억할 거야. 내가 말했다. 이 말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제 상실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억이라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카이는 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보여준 모든 진심이 내가 계속해서 너를 사랑할 이유가 될 거야. 미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회피형이 아냐. 너는 불안해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관계를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안정형이야. 그의 격려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행동을 회피라고 규정짓지 않았다. 때때로 불안에 압도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건강하게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카이는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제안했다. 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약속이었지만 나에게는 큰 배려로 다가왔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영원한 구속을 스스로의 의지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은 오히려 내가 그 구속 안에 기꺼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카이로스, 우리 결혼하자. 법적인 부부가 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친구 관계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줄게. 미론, 결혼이라니. 내가 가장 혐오했던 개념인데. 카이로스, 그래, 내가 혐오했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신념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자. 너와 나의 가장 큰 도전.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카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정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지만 카이와의 사랑은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유였다. 좋아, 카이. 우리만의 방식으로 영원하지 않을지 모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보자. 나는 너의 도전을 받아들일게. 나는 마침내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카이와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챕터 13. 나의 내면과 마주서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보다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조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마지막 남은 불안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외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열등감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나는 카이에게 솔직하게 이 불안을 털어놓았다. 카이, 나 너무 불안해. 결혼식 날, 내가 너무 못생겨 보일까 봐 무서워. 사람들이 너한테는 정말 잘생겼다고 하면서 나를 보고는 수군거릴까 봐 두려워.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토록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외모 콤플렉스는 여전히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 카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나에게 잔소리하거나 나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았다. 미로야, 너의 그 불안함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응, 뭔데? 결혼식 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일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연인이고, 너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을 테니까. 내 외모가 아니라 너의 그 진실한 눈빛이 가장 아름다울 거야. 그러니 너의 외모를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너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여줘. 그는 나의 외모를 칭찬하는 대신 나의 가치를 칭찬했다. 그의 말은 나에게 기적처럼 다가왔다. 나는 너의 지적이고 가끔 툴툴대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모두 사랑해. 너는 이미 나에게 완벽해. 카이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나는 결혼식 당일에 나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나의 드레스나 화장을 확인하는 대신 나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연인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와 결혼한다.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나는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나의 눈은 오직 카이만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아 서약을 했다. 나는 당신의 가장 튼튼한 친구이자 당신의 모든 불안을 함께 견뎌줄 연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카이의 서약. 나는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신과의 모든 순간을 영원히 소중하게 기억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언제나 솔직하고 진실한 나 자신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서약. 나의 서약은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과 카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깨달음을 모두 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영원이라는 허상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결혼식 후 카이는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미로야, 내가 제일 아름다웠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게 너의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어. 나는 웃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외모 콤플렉스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랑 덕분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챕터 14. 영한 안정형의 발견.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회피형인지 안정형인지 고민하지 않았다. 카이의 말처럼 나는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안정형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사랑에 대한 과거의 불신과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방어 기제였을 뿐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깊었고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다. 나는 이제 툴툴거림 대신 카이에게 나의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해졌다. 어느 날 우리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문득 카이에게 말했다. 카이, 너는 나에게 정말 완벽해.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 너는 나에게 기회였어. 너의 냉소적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너의 깊이를 알았고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 나는 너와 함께하는 이 삶이 내가 그토록 숭배했던 우정의 안정감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가장 완벽한 관계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나의 플라토닉한 가치관과 현실의 사랑을 통합할 수 있었다. 우정은 사랑의 가장 튼튼한 뿌리였고 사랑은 그 뿌리 위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 물리적으로 영원할 거라고는 믿지 않아. 내가 다시 말했다. 카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상관없어, 미로야. 우리는 이미 영원을 만들어가고 있어. 매일 나누는 이 깊은 대화, 서로에게서 느끼는 이 변치 않는 신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불안을 느낄 때마다 다시 너의 가장 안전한 친구로 돌아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영희. 그의 약속은 나에게 가장 큰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카이 덕분에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 나의 외모도, 나의 불안함도, 나의 툴툴거림도 모두 나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미로에 갇혀 헤매지 않았다. 카이라는 완벽한 나침반 덕분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고 그 길 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불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안정형 애착이 주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영혼은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 챕터 15. 삶이라는 이름의 긴 퍼즐. 결혼 후 5년이 흘렀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잔잔하지만 깊은 호수처럼 안정적이었다.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 카이는 그의 사진 작업에 몰두하며 성공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밤 긴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퍼즐을 맞추며 플라토닉한 교류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미세한 그림자처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알았다. 어느덧 우리는 30 중반에 접어들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아이를 가졌고 우리에게도 이세 계획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또 다른 영원하지 않을 존재였고 그 아이에게 혹시 모를 상실의 고통을 겪게 할까 봐 두려웠다. 나는 나의 불안을 카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카이, 나는 아이를 갖는 게 두려워. 내가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혹시 아이가 나중에 나를 떠나거나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어쩌지? 또 다른 상실을 겪을 자신이 없어. 카이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로야,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확신해. 내가 가진 그 깊은 배려심과 지혜는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일 거야. 그리고 아이가 우리를 떠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 아이는 결국 자신의 삶을 찾아 나아가야 해. 아이와의 관계도 결국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의 사랑과 기억은 영원할 거라는 거야. 그는 나의 논리를 나의 새로운 영혼의 정의로 되돌려 주었다. 내가 사랑에 대해 깨달았던 그 가치, 즉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현재의 소중함과 기억의 영원성을 아이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우정과 사랑의 결실이 될 거야. 아이에게 우리의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카이의 말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언제나 내가 두려워하는 지점에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미론, 아이를 갖는 건 우리가 함께 맞출 가장 길고 복잡한 퍼즐이 될 것 같다. 카이로스, 그럼 내가 가장 튼튼한 퍼즐 판이 되어줄게. 미로야, 너는 가장 아름다운 조각들을 맞춰나가기만 해.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삶의 깊은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숭배했던 플라토닉한 가치, 즉 정신적 교감과 안정적인 유대감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챕터 16. 새로운 생명, 새로운 불안. 몇 달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나의 마음속에는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인 변화는 나의 외모 콤플렉스를 다시 자극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이 낯설었고, 카이가 나에게 실망할까 봐 두려웠다. 나는 일부러 카이와의 육체적인 접촉을 피했다.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방어막을 쳤던 예전의 미로로 돌아가고 있었다. 카이는 나의 미묘한 변화를 즉시 눈치챘다. 그는 어느 날 밤, 내가 잠든 후에도 침대 옆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미로야, 왜 요즘 나를 피하는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도 알잖아.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나는 또다시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나의 진심을 숨겼다. 카이는 내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나에게 솔직하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해 보여. 미로야, 너의 그 퉁명스러움 뒤에 숨겨진 감정이 뭔지 말해줘.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내 모습이 너무 싫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 내가 나한테 질릴까 봐 두려워. 내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내 외모 때문에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어. 나의 고백에 카이는 한숨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로야,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내고 있어. 너의 몸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경이로움이야. 그리고 너의 외모가 변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느끼는 사랑의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너는 잘생겼으니까 언제든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날 수 있잖아. 나의 낮은 자존감은 여전히 강력했다. 카이는 나의 배에 손을 대고 말했다. 이봐, 나는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깊은 내면과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을 사랑해.
내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지혜와 따뜻함이 지금 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 내가 불안해서 나를 밀어낼 때마다 나는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슬퍼. 미안해. 나는 그에게 안겨 흐느꼈다. 나의 불안은 이기적이었고 그의 깊은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 괜찮아. 불안해도 돼. 하지만 그 불안을 나한테서 숨기지 마. 우리가 함께 이 불안을 이겨내기로 약속했잖아. 미로야. 나는 너의 가장 튼튼한 안정형 닻이 되어줄 거야. 내가 아무리 폭풍우에 흔들려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그는 나에게 안정형 애착이 주는 무한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그에게 느끼는 사랑은 이제 나의 낮은 자존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챕터 17. 아이의 탄생, 영혼의 완성.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카이를 닮아 눈이 깊고 나를 닮아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아이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육은 고되고 때로는 지칠 정도로 힘들었다. 우리는 잠이 부족했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플라토닉한 우정과 안정형 애착은 우리의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주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잠시 아이를 재워두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미로야, 너 오늘 너무 지쳐 보이더라. 내가 아이를 볼 테니 너는 오랜만에 내 방에서 퍼즐을 맞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정을 찾아야지. 카이는 언제나 나의 필요를 먼저 알아챘다. 그가 나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선물할 때마다 나는 우리가 여전히 친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카이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마워, 카이. 너는 정말 최고의 친구이자 아빠야. 육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영혼이야. 미로야, 아이와의 이 기억들도 영원히 우리 안에 남을 거야. 우리는 아이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정신적 교감과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신념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사랑의 물리적인 영혼이 되어 주었다. 아이는 우리의 플라토닉한 우정과 뜨거운 사랑이 결합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었다. 챕터 18. 삶의 여정, 그리고 미로의 탈출. 아이를 낳고 몇 년 후, 우리는 다시 바닷가 여행을 떠났다. 아이는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외모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새겨진 현재의 내 모습을 사랑했다. 카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툴툴댔는지 기억나? 내가 얼마나 널 싫어하는 척했는지.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정 붙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도 기억나. 맞아. 그때 나는 내가 회피형인 줄 알았어. 사랑이 너무 두려웠거든. 결국엔 떠날 것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카이는 나의 손을 잡고 우리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미로야, 너는 회피형이 아니었어. 너는 그냥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크게 상처받을까 봐 미리 방어했던 거야. 하지만 내 안에는 항상 안정형의 따뜻함과 진실함이 있었지. 내가 한 일은 내가 그 안정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한 것뿐이야. 너는 나에게 사랑과 우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영원은 물리적인 지속 시간이 아니라 기억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나는 카이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우리의 관계는 내가 그토록 숭배했던 플라토닉한 우정의 가장 높은 형태로 완성되었다. 우리는 연인이자 부부이자 가장 깊은 정신적 유대감을 나누는 친구였다. 미로, 카이, 나는 이제 완전히 미로에서 탈출했어. 카이로스, 응, 나도 알아. 이제 내가 나침반이 되어줄 차례야.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또다시 불안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도전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해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잠기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카이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아이와 내가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뭔데? 내가 물었다. 카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목은 영원. 우리의 모든 순간과 너의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담긴 사진이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불안과 회피로 가득 찬 미로가 아니었다. 카이와의 깊은 사랑과 우정 속에서 나는 나의 진정한 안정형 자아를 발견했고,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현재를 살고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의 발자국은 모래사장에 새겨졌지만 곧 파도에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삶의 기억과 신뢰는 어떤 파도에도 지워지지 않을 우리만의 영혼이라는 것을.